오늘 우리가 같이 파고들 자료 더미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KDI, 한국은행, OECD, IMF 리포트부터 언론 기사 또 경제 유튜버들 분석까지 제 책상 위에 싹 다 올려놨거든요. 네, 진짜 방대한 자료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심층 분석의 핵심 미션은 딱 이겁니다. 최근에 뉴스에서 제일 뜨겁게 난리난 숫자 두 개가 있잖아요. 1,510원 그리고 1.7%. 아, 네. 그 두 숫자 정말 시장에 충격을 준 수치들이죠. 맞아요. 이게 그냥 뉴스 헤드라인에 나오는 복잡한 경제 지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자료들을 해독하는 게 당장 우리 청취자 여러분의 지갑 그리고 다가올 여름 휴가 예산 또 장기적인 재테크 계획에 어떤 폭탄을 떨어뜨리는지 그 맥락을 파악하는 거거든요. 사실 폭탄이라는 표현이 전혀 과장된 게 아닙니다. 그 원달러 환율 1,510원 돌파라는 게 이게 17년 만에 처음 보는 숫자거든요. 17년이요? 와, 진짜? 네,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나 과거 IMF 때처럼 전 세계가 막 다 같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전 지구적 쇼크 상태에서나 보던 환율이에요. 근데 지금은 글로벌 위기도 아닌데 우리 원화 가치만 나홀로 추락하고 있다는 게 진짜 심각한 포인트인 거죠. 아, 그러니까 세계 경제가 다 같이 망가진 게 아닌데 우리만 유독 떨어진다 이거군요. 제가 자료들을 쭉 보면서 느낀 게 약간 수십 년 동안 끄덕없던 엄청나게 큰 댐에 미세한 금이 가기 시작하더니 어느 순간 갑자기 쩍 갈라지면서 물이 막 걷잡을 수 없이 쏟아져 내리는 그런 패닉 상태 같았어요. 기후가 아주 정확합니다. 시장이 패닉 셀링에 빠진 거죠.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 그러니까 펀더멘탈을 근본적으로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확실한 신호거든요. 근데 댐이 그렇게 무너지는데 당국이 가만히 보고만 있진 않았잖아요. 리포트 보니까 시장 패닉을 진정시키려고 환율 방어에 엄청나게 나섰더라고요. 55억 달러 이상을 시장에 쏟아부었다는 기록이 막 나오던데요. 네, 외환 당국이 직접 개입을 한 거죠. 시장에 가지고 있던 달러를 내다 팔고 원화를 막 사들이면서 억지로 브레이크를 밟은 겁니다. 아, 억지로 브레이크를. 네, 그래서 실제로 구두 개입이란 이 엄청난 자금 투입이 맞물리면서 환율이 일시적으로 1,464원까지 뚝 떨어지긴 했어요. 방어선을 일단 치는 데는 성공을 한 거죠. 그럼 성공한 거 아닌가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그 과정에서 부작용이 너무 컸다는 겁니다. 이 달러를 너무 많이 써버려서 한국의 외환 보유액이 IMF 외환위기 이후에 최대 폭으로 증발해버렸거든요. 와, 거기서 제가 진짜 강한 의문이 들었거든요. 아니, 단순히 1,500원이라는 그 숫자 하나를 낮춰보겠다고 국가의 최후 비상금인 외환 보유액을 그 IMF 위기 수준으로 불태워버리는 게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한 전략일까요? 지속 불가능하죠. 그쵸. 약간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느낌이 막 들더라고요. 오히려 막 투기 세력들한테 피냄새를 맡게 해주는 거 아닌가요? 진짜 핵심을 정확히 찌르셨어요. 외환시장 개입은 사실 병을 고치는 치료제가 아니라 아주 독한 고농축 진통제일 뿐이거든요. 글로벌 헤지펀드나 이런 투기 세력들은 한국은행 금고에 달러가 얼마나 남았는지 실시간으로 다 모니터링을 해요. 근데 당국이 막 비상금 헐어서 환율 방어하는 걸 딱 보면 한국 쟤네들 총알이 떨어져 가네?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저 방어선 뚫리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와, 소름 돋네요. 그러니까 오히려 원화에 대한 공매도 공격을 더 부추기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55억 달러짜리 진통제 약효가 떨어지면 다음 공격은 훨씬 더 매섭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럼 결국 그 당국의 개입이 진통제에 불과하다면 우리는 그 근본적인 병, 그러니까 투기 세력이 우리 원화를 자꾸 공격하게 만드는 그 펀더멘털의 실체를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진짜 문제죠. 제가 OECD 리포트를 보면서 사실 환율 1,510원만큼이나 경악했던 숫자가 있었어요. 바로 경제 성장률이요. 세상에 2026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7%로 하향 조정했더라고요. 아니 우리 같은 막 역동적인 수출 국가에서 1%대 성장이라니 이건 그냥 경기가 좀 안 좋다 수준이 아니지 않나요? 완전히 꺾인 거죠. 이 1.7%라는 숫자를 큰 그림에서 보면 지금 한국 경제가 아주 지독한 삼중고에 갇혀서 질식해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성적표입니다. 삼중고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고물가, 고환율, 고집값 이렇게 세 가지 덫에 꽉 물려 있는 거예요. 살인적인 물가가 사람들 지갑을 닫게 해서 내수를 짓누르죠. 그리고 고환율 때문에 기업들은 수입 원자재 가격이 막 폭등하니까 마진이 깎여나가고요. 거기다가 고집값까지. 네, 그 천문학적인 가계부채랑 엮인 집값 때문에 사람들이 한 달에 버는 돈의 엄청난 부분을 이자 내는 데다 빨리고 있잖아요. 블랙홀처럼요. 아, 진짜 숨이 턱턱 막히네요. 거시경제 지표들을 쭉 모아놓고 보니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면요. 지금 한국 경제라는 선수가 양다리에 고물가, 고환율, 고집값이라는 엄청나게 무거운 모래주머니 3개를 칭칭 감고 진짜 험난한 마라톤을 뛰고 있는 형국이네요. 와, 모래주머니 비유 진짜 찰떡이네요. 딱 그겁니다. 근데 선수가 이렇게 지쳐 쓰러지기 직전이면 코치가 막 달려와서 금리 인하라는 시원한 물을 좀 줘서 갈증을 풀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리포트 보니까 한국은행이라는 코치는 2026년 내내 기준금리를 2.50%로 그냥 묶어둘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더라고요. 물을 안 주는 건가요? 물을 못 주는 거죠. 금리 인하라는 물통을 코치가 들고 있긴 한데 지금 그 물이 가계부채 폭등이라는 치명적인 도구로 오염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아, 금리를 내리면 빚이 떠진다. 맞아요. 사실 1.7%라는 참담한 성장률만 딱 떼어놓고 보면 당장 내일이라고 금리를 1%포인트 팍 낮춰서 시중에 돈을 돌게 해야 맞습니다. 근데 금리를 내리는 그 순간 지금 간신히 숨 고르게 하던 부동산 시장이 다시 확 폭발해버리는 거죠. 빚내서 집 사자는 심리가 다시 불붙으니까요. 그렇죠. 그럼 가계부채라는 뇌관이 뻥 터져버리니까 거시건전성 지켜야 된다는 명분 때문에 중앙은행 코치는 손발이 꽁꽁 묶여있는 아주 완벽한 진퇴양난입니다. 야, 성장을 살리자니 빚폭탄이 터질 것 같고 그렇다고 빚을 억제하자니 경제가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진짜 무서운 딜레마네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상황이 더 절망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같이 뛰고 있는 미국이라는 경쟁자 때문인데요. 한국은 성장률을 1.7%로 깎아내렸는데 미국은 놀랍게도 오히려 전망치를 위로 올렸단 말이에요. 아니 미국은 금리도 우리보다 훨씬 높은데 모래주머니 하나 없이 막 전력 질주를 하고 있어요. 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그게 바로 한미 양국의 주택담보대출, 즉 모기지 구조의 근본적인 차이에서 오는 겁니다. 이게 아주 핵심인데요. 대출 구조요? 어떻게 다른데요? 미국 소비자들의 압도적인 다수는 예전에 연준이 금리를 막 미친 듯이 올리기 전에 이미 3%대의 아주 낮은 고정금리로 30년 만기 대출을 꽉 잠가버렸어요. 아, 30년 동안 이자가 안 바뀌게 고정을 해놨다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 금리가 5%를 넘어가든 말든 자기가 매달 은행에 갚는 돈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지갑에 돈이 남고 소비 여력이 쌩쌩하게 살아있는 겁니다. 와, 반면에 우리는 거의 다 변동금리잖아요. 맞아요. 한국은 대다수가 변동금리거나 아주 짧은 단기 고정금리라서 중앙은행이 금리를 조금만 올려도 그 충격이 가계에 바로 직격타로 들어와요. 쓸 돈이 즉각적으로 증발해버리는 거죠. 게다가 미국은 기업들도 장난 아니지 않나요? 그렇죠. 미국은 AI 혁신을 이끄는 빅테크 기업들이 전 세계의 천문학적인 돈을 블랙홀처럼 다 빨아들이면서 막 투자를 주도하고 있으니까요. 진짜 구조적인 체력 차이가 너무 극명하게 나네요. 미국은 탄탄한 AI 혁신까지 더해져서 나홀로 호황이니까 높은 금리를 버틸 수 있는 거고 우리는 1%대 저성장 늪에 빠져서 2.5%라는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에도 지금 숨어 헐떡이고 있는 거잖아요. 돈은 결국 제일 안전하고 이자 많이 쳐주는 곳으로 흐를 수밖에 없으니까 거대한 진공청소기처럼 달러가 쫙 빨려가는군요. 그게 바로 요즘 말하는 캥달러 메커니즘이고요. 환율이 1,500원을 뚫어버린 진짜 본질입니다.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도 낮고 금리 매력도 없는 통화를 굳이 들고 있을 바보 같은 글로벌 투자자는 없거든요. 자본이 구조적으로 엑소더스, 탈출할 수밖에 없는 판이 깔렸네요. 자, 그럼 여기서 진짜 가장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과 함께 던져야 할 것 같습니다. 대체 올해 2026년 남은 기간 동안 이 환율이라는 괴물은 어디로 갈까요? 그 전망을 두고 지금 전문가들 의견이 아주 날카롭게 쪼개져 있습니다. 완전히 두 갈래로 나뉘죠. 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압도적인 다수, 한 85%의 국내 거시경제 전문가들은 올해 환율 하단을 1,400원에서 1,450원 정도로 보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한국무역협회 리포트는 진짜 사형 선고 내리듯이 무섭게 써놨던데요. 무역협회 리포트요. 네, 아주 뼈아픈 분석을 했죠. 맞아요. 산업구조 혁신이 없으면 이 1,400원대라는 높은 숫자는 그냥 잠깐 지나가는 위기가 아니라 아예 쥐어지지 않는 뉴 노멀로 굳어질 거다 이렇게 경고를 했어요. 그분들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쇠퇴 쪽에 현미경을 들이댄 겁니다. 그러니까 인구는 막 고령화되고 중국 같은 경쟁국들은 기술력이 엄청나게 따라왔잖아요. 중국 기술 추격이 진짜 매섭죠, 요즘. 예전처럼 마음 편안했던 1,100원이나 1,200원대로 돌아가는 건 이제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아주 냉정한 현실론을 펴는 거죠. 근데요, 제가 그 글로벌 투자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 BOFA 리포트를 읽고 솔직히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아니 85% 국내 전문가들이 1,400원 뉴노멀 이러면서 우울해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2026년에
한국 증시가 오히려 불마켓, 그러니까 강세장에 진입할 거라고 전망을 했더라고요. 네, 완전히 반대되는 낙관론을 제시했죠. 심지어 이 강세장에 당장 올라타야 할 4가지 이유까지 딱딱 짚어놨던데, 아니 지금 당국은 뭐 55억 달러 태워가며 쩔쩔매고 방어하는 판국인데 어떻게 이렇게 정반대의 장밋빛 전망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같은 한국경제 본 거 맞나요? 네, 같은 데이터 본 거 맞습니다. 다만 BOFA 논리는 단기적으로 환율이 쇼크를 받은 것보다는 사이클이 바닥을 찍었다는 점, 그리고 정부 정책에 더 주목을 한 거예요. 정부 정책이요? 어떤 거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막 추진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이나 외환시장 구조 개선 같은 제도적인 노력들이 결국엔 작동을 해서 글로벌 자금이 빠져나가는 걸 막아주는 거대한 댐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하는 거죠. 아, 자본 유출을 막아줄 거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반도체 슈퍼사이클입니다. AI 산업이 폭발하면서 반도체 수요가 확 늘어날 텐데 그 반등 시점을 국내 전문가들보다 BOFA가 훨씬 더 앞당겨서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제가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환율이 오르면 우리 수출품 가격이 싸지니까 수출이 늘어서 무역 수지가 개선된다. 이게 그 유명한 제이커브 효과잖아요. 이걸 믿는 것 같은데 요즘 시대에 이게 진짜 작동을 할까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사실 그게 논쟁의 핵심이거든요. 아니 왜냐면 우리 핵심 수출품인 반도체나 자동차 만들 때 그 안에 들어가는 원자재나 에너지를 다 달러 주고 사와야 되잖아요. 환율이 1,500원이면 우리가 물건 팔아서 돈 벌기도 전에 당장 수입해오는 비용이 막 폭등해서 기업들 마진이 그냥 박살나는 거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과거랑 달라진 점이에요. 2000년대 초중반만 해도 고환율은 무조건 수출 기업한테 호재였습니다. 축배를 터뜨렸죠. 그때는 그랬죠. 근데 지금은 전 세계 공급망이 막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고 무엇보다 달러 결제 비중이 절대적이잖아요. 그래서 고환율이 오히려 수입 물가를 확 끌어올려서 우리 내수를 다 죽이고 기업들 채산성도 악화시키는 진짜 무서운 양날의 검이 돼버린 겁니다. 그럼 보파는 이런 취약승을 과소평가한 거 아닐까요? 보파도 모르진 않아요. 다만 그쪽 시각은 어차피 AI 때문에 글로벌 수요가 폭발적으로 터질 타이밍이니까 수입 비용 늘어나는 것보다 물건 팔아서 버는 볼륨이 훨씬 클 거다. 그 수요의 힘에 더 크게 베팅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아, 수요가 다 씹어먹을 거다. 이런 뜻이군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상반된 두 시각이 충돌한다는 것 자체가 역설적으로 지금 외환 시장이 그만큼 예측 불가능한 중대한 변곡점에 서 있다는 걸 증명하는 셈이죠. 예측 불가. 참, 이 양극단의 전망 사이에서 얼마 전에 한국은행 총재가 아주 의미심장한 발언을 하나 던졌어요. 그래서 6개월 내에 한국 외환시장에 구조적인 변화가 있을 거고 환율 안정을 예상한다. 딱 이 한 문장을 뱉으셨는데 제가 진짜 집요하게 파고들고 싶은 단어가 바로 이 안정입니다. 경제 수장이 말하는 안정이 대체 뭔가요? 예전처럼 마음 편했던 1,100원, 1,200원대로 쑥 내려와서 안정된다는 뜻인가요?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희망 회로를 돌리시는데 안타깝게도 그건 아닐 겁니다. 그럼 설마 그 1,450원이라는 끔찍하게 높은 곳에서 우리가 억지로 막 피 흘리며 적응해서 그냥 거기서 더 안 오르고 유지되는 거, 그걸 안정이라고 선언하겠다는 건가요? 거시 지표들을 종합해 볼 때 후자일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경제학적으로 볼 때 지금 말하는 안정이라는 건 절대적인 환율 수치가 낮아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럼요. 위아래로 막 미친 듯이 널뛰는 변동성, 이 변동성을 줄이겠다는 뜻입니다. 한미 금리 차이는 당분간 안 좁혀질 거고 한국의 저성장 기조도 굳어져가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조건에서 예전 1,100원대로 돌아가는 건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죠. 기적이다. 네. 결국 총재가 말한 그 안정화라는 건 1,400원대 중반이라는 아주 낯설고 가혹한 새로운 베이스 캠프에 우리 기업과 국민들이 고통을 감내하면서 서서히 적응해 나가는 그 과정을 의미할 겁니다. 와, 고통스러운 적응의 과정. 진짜 너무 잔인한데 너무나 현실적인 진단이라 반박을 못하겠네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짜 깊은 바닷속 심연까지 잠수해서 2026년 거시경제랑 외환시장을 파헤쳐봤는데요.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좋죠. 댐이 무너지는 걸 막으려고 55억 달러라는 진통제를 태웠지만 결국 1,510원을 터치한 원달러 환율, 그리고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1.7%라는 저성장의 차가운 현실, 미국과 도저히 좁혀지지 않는 체력 차이까지. 거기다 전문가들의 엇갈린 전망도 있었죠. 맞아요. 1,400원 유노멀을 경고하는 현실론과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믿는 글로벌 IB의 낙관론까지
이 방대한 자료들을 쫙 꿰뚫어 보니까 나침반 바늘이 딱 한 곳을 가리킵니다. 바로 한국 경제가 과거의 성공방 정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미지의 영역에 들어섰다는 사실입니다. 핵심을 정확히 짚어주셨어요. 지금 과거의 문법으로 현재 상황을 자꾸 해석하려고 하면 계속 오답만 나올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리 인하라는 전통적인 처방전도 가계부채라는 촉세 때문에 못 쓰잖아요. 그렇죠. 코치가 물을 못 줘요. 네, 그러니까 결국 우리 경제 체질 자체를 아예 뜯어 고치는 구조 개혁 없이는 이 낯선 고환율의 바다를 도저히 항해할 수 없다. 그게 오늘 우리가 본 모든 데이터가 말해주는 본질적인 진실인 거죠. 오늘 이 긴 탐험에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저희가 지금까지 나눈 이 복잡한 거시경제 이야기는요, 결코 여의도 증권가 트레이딩 룸에만 갇혀있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요. 우리 삶에 직결된 문제죠. 당장 내일 여러분이 결제할 아마존 직구 장바구니 가격표가 왜 미친 듯이 뛰었는지, 올해 계획했던 해외여행 예산을 왜 눈물을 머금고 반토막 내야 하는지, 그리고 매달 꼬박꼬박 붓고 계시는 S&P 500 ETF나 연금 계좌의 환노출 전략을 지금 당장 어떻게 수정해야 하는지, 이 모든 실생활 구석구석에 날카롭게 꽂히는 진짜 생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거시경제의 거대한 해일은 늘 가장 마지막에, 하지만 가장 치명적으로 개인의 미시적인 삶을 확 덮치거든요. 제일 무섭게 덮치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환율 변동을 그냥 아유 여행 가기 비싸졌네 하고 불평만 하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이건 자산 가치가 거대하게 재편되고 있다는 신호예요. 이 구조적인 원인을 이해하고 대비한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의 10년 뒤 자산 격차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벌어질 겁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이 내일 아침에 스스로 꼭 한번 곱씹어 보셨으면 하는 아주 도발적인 화두를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일지 기대되네요. 만약에 여러분, 무역협회 그 서늘한 경고처럼 1,400원, 1,500원이라는 숨막히는 환율이 우리 한국 경제에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새로운 일상, 즉 뉴노멀이 진짜로 되어버린다면 어떨까요? 와, 생각만 해도 숨이 막지만 현실이 될 수 있는 시나리오죠. 그렇죠. 달러를 막 벌어오기보다 비싼 달러를 쓰면서 무조건 사와야만 하는 우리 기업들은 대체 앞으로 10년 동안 어떤 방식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완전히 해체하고 다시 조립해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진짜 뼈를 깎는 변태를 거쳐야 할 텐데요. 맞아요.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니까요. 극도로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의 밥상 물가, 그리고 여러분의 소비 패턴은 도대체 어떻게 진화해야만 이 새로운 세계에서 버텨낼 수 있을까요? 내일 아침 출근길에 훌쩍 높아진 커피값을 지불하시면서 한 번쯤 아주 진지하게 파고들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경제 구조가 바뀌면 결국 우리의 생존 방식도 반드시 진화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런 위협적인 뉴노멀 속에서도 늘 새로운 틈새나 기회는 생겨나기 마련이거든요. 오늘 저희가 짚어드린 이 맥락들이 여러분이 그 기회를 포착하는 데 단단한 디딤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숫자의 이면에 숨겨진 진짜 맥락을 해독하는 저희의 탐험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오늘 이 방대하고 무거운 자료들의 심연을 끝까지 함께 헤엄쳐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혜롭게 이 낯선 파도를 넘어서시기를 응원하면서 다음 심층 분석에서 더 날카로운 통찰을 꽉 채워서 돌아오겠습니다.